자, 이번에 상담 오신 분이 대학생 분이신데, 부전공으로 이제 컴공을 하신 분입니다. 왜 부전공을 하셨냐? 예, 개발자 붐이 일어났고, 옛날부터 IT 신기술에 가까운 분야의 직업을 삼고 싶었고, 인생 목표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메인 전공보다는 이게 돈이 더 될 것 같다. 그리고 학점을 잘 챙겨놔서 부전공이 가능했다. 그래서 북행 가기 전에 뭐 생자보다는 부전공 수업을 좀 더 부트캠프 가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부전공 수업을 좀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게 정확히 산업 분야를 택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 수익률과 압도적으로 다르게 어떤 그 초과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성공이라 불리는 영역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을 어기려고 할 때 대단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걸 단계별로 쌓아 나가는 거지 한 번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혹은 시장을 이기는 경우가 있죠. 죽어가는 시장에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뭐 사모펀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니치 마켓 플러스 재능, 일종의 운 같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데 개인이 버는 데는 좀 높겠지만은 고점의 한계가 명확해요. 점점 줄어드는 시장은 보통 이렇죠. 대부분 주니어는 이런 역량과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재현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들. 그래서 저도 없어요. 그래서 주니어 때는 그냥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시장 수익률에 맞춰서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기업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니어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따지면서 접근해야 돼요. 생존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요. 인생의 황금기 젊은 시절을 넣으니까 기회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 기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젊은 시절에 빨리 복리 이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노후 빈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도 많고 경기 침체 위기도 있으니까 계속 취업 활동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상태를 보면 뭐 2022년부터 12학점씩 항공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원래 아는 형이 다니던 부트캠프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리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형은 스타트업 학교에서 1년 다니는 중인데 1년 전부터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취업 시장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잃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AI 발전에 또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로 채용 시장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는 더더욱더 이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우선은 개인의 가치를 늘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나? 예. 개인의 가치를 늘리고 있지만은, 빠른 길이라고 믿고, 겨울방학 동안 뭐 이래저래 강의를 사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초심자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테 스터디에도 참여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모든 과목 컴공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래를 설계를 못 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상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시각과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것 같고, 통찰력이 뭐 이거는 제 칭찬이니까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제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은, IT는 독학하지 마세요. 독학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추가로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독학이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부터 실패 확률이 높아요. 이거. 예전부터 원래 실패 확률이 높아요. 주니어가 배우는 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고 난 다음에 응용으로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기적인, 특히 코딩 같은 경우 체득이거든요. 체득된 걸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하고 깨지고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에서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체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습관이 들면 안 돼요.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독학하다가 코딩 못하는 보안 전문가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보안업계에 코딩이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 성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코딩 독학하다가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물으면서 파고 들어가는 세분화적인 사고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인프라에는
탑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진짜 많이 하는데 그 개발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과적 논리 접근, 이 세분화된 사고를 할 때 망가진다. 왜냐하면 이게 탑다운인데 문과적 논리 접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공리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공리의 기준점으로 나머지 다 해석을 해요. 근데 코딩을 익히다 보면 이거는 사용법이라서 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탑으로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래서 실제 처음 배우는 과정은 대부분 바텀업입니다. 임의적으로 정해보면 코딩이 바텀라인이고 실서비스가 탑라인입니다. 실서비스에 적합하게 그 중간 과정을 조합을 하는 거지 그걸 바텀라인이 탑라인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은 서비스 규모가 확장되면서 놓치고 간 비효율적인 디테일들을 비용에 의거해서 조절하면서 계속 리팩토링하고 재조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운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벨로핑이라고 하면은 바텀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탑라인을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문과적인 것들을 배울 때 논증 기하학적 철학으로 배웁니다. 이 논증에 대해서는 부정을 가하면 안 돼요. 이 논증 기반으로 나머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 접근인데 문과들이 그래서 이거 배울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애초에 학문 접근 방법을 탑다운으로 배웠어요. 논증은 공리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합이 왜 180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그냥 증명을 할 수 있다 한들 한 번 증명된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어떤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공리예요. 그 공리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리를 못 찾게 되면 공리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대로 외워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응용을 할 때 이때 문제가 되는데 이 탑라인에 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냥 마인드 세팅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독학시킨 개발자 같은 경우 읽지 마라. 읽지 말고 너 그냥 따라쳐라. 따라쳐. 아무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따라쳐라. 힘 빼고. 네. 30분씩 따라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하고 어느덧 보니까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다 따라쳐보고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다 외워져 있고 그래가지고 외워짐을 당한 거죠. 이것도 억지로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C++ 개발자 아직까지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체득의 영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원투 같은 겁니다. 복싱에서.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은 국비지원 듣습니다. 시장 기술은 학교에서 못 가르치거든요. 거긴 연구원 키우는 곳이에요. 물론 저게 도움은 됩니다. 저거는 일종의 힘 같은 거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세 번째, 국비지원은 하지 않지만 엔잡으로 강의하는 탑티어들도 많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국비지원이 아니라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탑티어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탑티어 개발자는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요. 그래서 세미나, 연구, 강의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주당 80에서 120시간 일하는 괴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탑티어 분이랑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 회사에서는 주에 100시간 일을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간 스타트업에서는 주에 60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너무 심심해서 뭐라도 하려고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잡 정도 합니다.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 들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주당 100시간으로 유명하고 뉴욕이 주당 120시간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 내내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삽니다. 네 번째, 이러한 환경 중거점에서 혼자 독학하면 세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 학습 실패율이 높을 가능성. 두 번째, 코치 없이 올라가니까 학습 속도가 당연히 늦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취업 이후에도 관계를 맺을 좋은 코치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장으로 환산해 보면은 남들은 최소 베타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SI든 뭐든 갈 수 있는 베타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에 들어가는 건데 뭐 잘하면 이제 알파 뭐 좋은 스타트업이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리스크 지겠다는 건 잘해서 베타입니다.
잘해서 뱉다. 이 과정들 주니어들이 하는 것들이 3년 이내 주니어들이 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코칭 복싱장 없이 혼자 공부해서 프로 복서로 데뷔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인생 환경이 훅 지나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프로 복서가 되고도 코치가 계속 필요해요.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자기 한계점이 어딘지는 봐야 되는데, 이걸 알겠다는 건 그냥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노동시장 평균 실력에서 실패 확률 높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되죠. 평균 속도 높고 시장 수익률이 안 되죠. 피드백이랑 인맥이 알파인데 이 가능성 다 버리죠. 이렇게 되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준의 사람도 알파 수준이면 시장으로 보면 베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도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연구 수준은 주니어 벗어나고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신기술 보고 논문 읽고 문서 파악하고 연구 실습하고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할 때는 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시간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사실 중진국 개도국 습성이에요. 거기 문화 기준점으로. 왜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성실도 높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중 하나,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어 라고 일을 진행하면 매니저는 옆에 물어보면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았냐 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개도국 중진국에서 나오는 자의식적인 현상에 가까워요. 대표적으로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가서 10명이 일주일간 붙잡아가지고 완벽하게 100%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이 한 반나절 정도 만에 80% 정도 퀄리티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후자가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의식적인 현상이 왜 나오냐? 이 중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배고프고 비참하고, 이게 그리고 20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동남아인들이 에이핑크 리사에게 자아의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변하지 않을 올라갈 기회가 적은 나라는 계속 움직일 희망이 필요해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에 대한 자아의탁을 합니다. 개도국의 비율을 추구하는 습관의 관성이에요. 이 자의식. 우리나라에 이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면은 이제 금메달 따는 거. 예. 이거 사실 국민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국민적인 뭐 대단한 자랑할 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뭔가 사람들의 생활은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뭐 태양광, AI, 우주 이런 국민적인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정부 돈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발주를 하죠. 그래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여행으로 바꾸는지,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원을 캐오는지, 이런 가능성으로 접근을 하죠. 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잘한 거야, 이 과정에서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가 얻게 됩니다. 즉 개도국의 민주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한 자부심처럼 집단적으로 동조해서 의탁을 하는, 자아의탁을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의식이에요. 선진국이면 선진국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항상 숫자로 계산해야 된다. 이 철학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의 미적분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모더니즘 철학을 잘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 시대의 그런 논증 기하학적 철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인식론인데, 이러한 관점은 행동 경제학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라고. 사람은 절대 이걸 알고 있어도, 내가 인식을 잘못한다라고 알고 있어도 제대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라 라고 하는 게 행동 경제학입니다. 요게 알고 보면 이제 라이프니츠가 먼저였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라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으라고 했는데 상대보다 더라는 뜻이잖아요. 승리라는 게. 승리를 위해서는 이상한 자의식을 버리고 싫더라도 계산해야 된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기서 말하는 코딩이라든지 CS 기초라든지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이것들이 뭐냐면은 힘이에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근데 재능은 타고나는 사고법, 기본 센스라든지 프레임이에요. 요거 학생들 가르쳐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 방법이 다른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물리학과가 진짜 잘합니다. 물리학과가. 답도 없는 거 원래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말 잘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힘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힘은 오직 끈기로만 가는 거예요. 일종의 근지구력, 체력 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센서 프레임이고, 힘은 기를 수 있는데 목표는 이제 파괴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보통 재능, 힘,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속한 요 지속함, 요런 것들로 파괴력이 나오는데, 이제 외부에 관련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적절한 회사를 고르고 커리어 성장 방향과 재무적 경제 판단, 뭐 비즈니스 소프트 스킬 이런 게 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이제 그 후발국에 있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선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이라든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각나도 시장 수익률이 얼마든 장기적으로 내 한계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시장 수익률과 그 다음에 내 한계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았다는 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스코어 오는 이유도 그거죠.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알파가 여기 재능, 힘 지속하는 거고요. 시장 수익률의 알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올바른 선택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게, 그래서 나의 알파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돕는 게 보통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질문지: 현대 경제 상황이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대략 몇 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취업할 때도 상황이 이럴지가 두려워서 질문 드리는데, 보통 이게 5년 걸려요. 5년. 근데 1위 업종이 바뀌고 신산업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뭐 80년대는 원유 기업이 탑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90년대는 GE, 그리고 2000년대는 금융 서비스업, 이제 90년대부터 서비스업 붐이 늘었죠.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부터는 이제 IT였는데, 현재 보면 우주산업 플러스 AI가 이제 뭐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 생산성 기업이 1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영역이 클라우드랑 보완을 하면은 클라우드를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가 요거 둘 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비즈니스가 화랑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경제 우태기에는 보통 B2B에다가 확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B2C는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되죠. 요것도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게 정확히 따지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요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보통 그때 네트워크 서버를 투자합니다. 요때 화랑을 할 때는 네트워크 서버에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만들어 놓으면 쓰니까, 제조업으로 생각하면 공장을 미리 지어두는 것과 같아요. 이 비즈니스가 화랑할 때, 인플레이션 때 공장을 확대해버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부동산도 한창 늘어나던 시기인데. 그래서 요때 확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로 하는 이유도 온프레미스는 추가 투자가 되지 않아요. 이 기회에 더욱더 클라우드로 오히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기에는 비즈니스에 확대된다는 건 맨파워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로 개발자. 이건 거의 맨파워로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운영에 투자하는 시점이에요. 맨파워도 여기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서 그래요. IT 예산들 많이 줄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디지털 주권 플러스 냉전 시대처럼 대립형 경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기사 실사례로 보면 반도체 안보림이 많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뭐 삼성도 미 반도체 공장에 60조 투자하는데 다른 기업들도 다 투자를 하고 있죠. 2024년 4월 6일 저번 달이네요. 그리고 3월 8일날 보면 데이터 센터에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력 부족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망도 부족하니까 구리 또 부족해져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또 이제 구리 대체품인 니켈이니까 니켈 가격도 같이 올라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주권 보면 2024년 4월 9일 각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 후퇴기에는 뭘 하냐면 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장 지금 반도체 투자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추가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석유도 추가 시추하고 있고 구리도 더 많이 캐려고 지금 찾고 있고 전선 열심히 깔고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뭐 생산성 어차피 쓸 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원자력 계속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MS 일본 데이터 센터 확충에 2년간 3.9조 원 투자. 일본도 사실 일본 투자도 중국에 안 들어가는 만큼 반사 이익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요, 오라클도 일본 데이터 센터 증설에 11조 원 투자하고 유럽도 지금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에 맞춰서 계속 추가 투자를 받고 있죠. 5월 13일에 프랑스에 6조 투자한다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 2월 15일에 4조 7천억 투자한다고 MS가.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MS 근데 전부 MS인 거 보니까 MS가 솔직히 요즘 잘 나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예. 워터폴들이 전부 전환하면서 전부 마이크로 서비스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저 쪽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있어 보라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더 커질 것 같다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인천 데이터 센터에 지금 추가 투자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지금 여기에 또 이제 뛰어들고 있죠. 적어도 지금은 보호무역주의면서 정치 경제가 일체화된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위협이고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IT랑 연결돼 있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김숙희, 라자로스, 안다니엘 같은 북한 문제는 외국 보안 전문가들도 한국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뭐 MS 중국 사무소 해외 직원 이전 시도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고 구글 다니면서 AI 기술 중국에 넘겼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 사무소 MS가 아마 철수했을걸요? 철수했을걸요? 예. 중엔지니어 예. 해로 근무지 옮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예, 시대가 변했다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24년 5월 20일 적성국에서는 아예 자산도 지금 동결시켜버립니다. 중국이 로키트 마틴 등 미 방산기업 12곳 지금 제재를 했죠. 우리도 사실 그거 올렸죠. 네이버는 그래도 원래 사실 라인이 왜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았냐면 너무 적자폭이 커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손정희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금이랑 이제 어느 정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거 합쳐가지고 대충 1900억 그 정도 챙겨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8조 2천억이랑 그 다음에 할인율 10% 해가지고 솔직히 2조 받아가지고 한 10조 정도에 파는 게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현대차 공장은 4,100억이 지금 14만 원에 팔렸어요. 네이버는 그거 압박되었다고 엄청 분노하는데 현대차 공장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 안 하잖아요. 뭐 푸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의 사회주의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안의 생존 리스크 지금 굉장히 커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말라 이런 것까지 다. 그럼 북한은 지원하는데 그건 그냥 계속 냅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도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결정을 잘못하면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노후 빈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는 감이 안 와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자, 두 번째, 어쨌든 이 상담 안에서 넘어가면 자바 개발자가 가장 많아서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지금 개발자 다 죽었는데 정확히는 프론트 개발자가 많이 죽었어요. 백엔드 개발자는
원래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코테랑 CS 능력으로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왜 새롭게 자바 과정을 열었냐? 이건 솔직히 저희는 클라우드를 위해서 자바를 연 거지. 데브세옵스 때문에 2년 전부터 한 건데, 예. 이거 2년 전쯤에 보안 개발자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2021년이었을걸요? 당했습니다. 즉각 탈취에 저당 태블릿. 2년 전. 했다고요. 예. 더벤티에서 멈춰라. 클라우드. 예. 이게 개발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원래 위로 올라가기 편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이전에도 인프라 할 줄 아는 사람이 개발할 줄 알면은 위로 잘 올라가고요.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이 인프라 할 줄 알면 위로 잘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 이게 항상 실제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서 움직여요. 거기에 적용해서 상담, 멘토링, 커리어에 다 적용됩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는 개발을 더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자바 개발이 되면 웬만한 개발이 다 가능해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그냥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훨씬 적응을 잘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것들 만든 이유는 데브세옵스를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만 여기서 네트워크 배우고 보안 기초 배우고 여기서 클라우드 배우고 여기서 개발에 관련된 거 배우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 기본적인 것들 다 배우게 되거든요. 어떤 시장이 와도 대응하기가 편해요. 세상이 변해도. 이게 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잘 갖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터티 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저런 것들은 기본 기술에 관련된 부분. 자, 자바 개발을 거의 입문 단계에서 어떤 IT 분야에도 가도 상관없는데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직업이면 상관이 없다. 이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왜? 리스크는 위협은 외부의 것이지만 리스크는 내 것이잖아요. 반대로 뭐예요? 기회는 외부의 것이지만 가치는 내부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고입니다. 스칼라님께서는 보안 인프라 개발 어디로 가도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포화 상태인 개발자보다는 시작이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이 있다고 보안 공부 따로 하는 게 뭐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데 저는 이게 우선은 이게 훌륭한 마인드라는 것부터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개발자도 2015년부터 좋아졌고 그전에는 자식에게도 못 시킨다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네트워크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 요 두 가지만 키웠어요.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12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계속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직업을 했다고 그 직업을 영원히 해야 돼요? 심지어 한 기술만 계속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릇이 작아집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직업 수명이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부의 기회는 외부의 기회고 그 기회를 내 가치로 전하는 건 내 역량입니다. 똑같아요. 외부의 위협이 외부의 것이고 리스크는 내 내부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용이 높은 곳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인류의 혁신. 그리고 올라가는 곳에서도 CTO, 뭐 CIO 이런 커리어 로드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C레벨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첫 직업은 중요하긴 한데 그게 10년 정도 바라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는 산업 자체를 위주로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AI도 걸쳐있고 그것들에 대한 모든 필수제에 속한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산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제이기 때문에 데브세옵스를 지향하는데 시작할 때 데브옵스가 단위 직업 최고 연봉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일어난다는 뜻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관련 직업들도 같이 투자가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더더욱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타이밍이 왔다. 사실 이거 보고 한 거기도 하고 언젠가 더 크게 투자가 일어날 거다. 이거 생각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데브세옵스가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접근했는데 이제 2024년에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게 데브세옵스가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미리 예상한 건 아니고 원래 이런 것들이 DoD 미국 국방성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아직 구현을 못하겠어. 근데 뭐 빅테크가 알아서 구현을 해줘? 라면서 여기에 프로젝트를 발주 비슷하게 하거든요. 예.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 트렌드가 되는 거고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트렌드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해를 방지하면 이게 예측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2021년에 나왔고, 그래서 DoD에서 미국 정부에서 대부세곱스 플러스 제로 트러스트 지향에 관련된 문서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모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클라우드 퍼스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환하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부터 만들었거든요. 산업으로 클라우드를 목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 클라우드니까. 투자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거 다 클라우드잖아요. 위에 보면은 저 클라우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GCP 전부 클라우드지.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거기에 관련된 인력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투자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프레미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회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또 학생들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첫 취업에서 이 기회 손실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연봉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 투자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어때요? 이거는 운영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봉은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맨파워에 대한 투자입니다. 만약 키오스크가 더 혜택이 나온다? 그럼 키오스크로 대체가 됩니다.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 맨파워에도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 자동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너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가 일어나는 맨파워에서 그 경험으로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걸 해줘요. 더 생산성을 높여줘요. 내가 더 벌어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퍼스널 브랜드예요. 이게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도 익히고 인프라도 익히고 다 하는 겁니다. 상담을 받은 분처럼 목적이 명확한 게 좋습니다. 오히려 목적 이외에 모든 걸 비우는 게 좋아요. 일에 불순물적인 걸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사업에 불순물적인 걸 넣어가지고 DEI 다양성을 추구하는 채용을 했다가 지금 사고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잉이지.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 한 방에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 거 보면 맨날 하는 소리가 이런 거잖아요. 엔지니어 기업에다가 갑자기 회계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회계하는 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다? 거기에 엉뚱한 이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비효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재무에서 어떤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에서 보통 부원을 컨트롤하고 안전을 컨트롤합니다. 예상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 위에는 비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괜한 고집도 없어져요. 돈이면 돈,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A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럼 그때부터는 망해요. 왜? 가치는 외부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A를 하고 싶어? 체험 효용이 좋다. 이건 즐겁다는 뜻인데 돈을 벌고 싶다는 결과 효용이 좋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결과 효용과 체험 효용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 효용이 좋은 것 중 체험 효용이 가능한 것만 고르면 돼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대부분. 감당 가능한 무게만큼 자기가 체험 효용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 효용을 얻으면 됩니다. 이제 사람이 감당 가능한 무게에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20시간 일하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20시간 일하지 않으면 심심한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다른 거죠.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걸 택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걸 택해야 되나요? 이 말의 뜻은 돈이 되는 걸 해서 좋아하는 것을 돈을 써서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에 좋아하는 게 그리고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한 좋아하는 걸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째. 입문자 입장에서 AI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AI가 IT 직업을 대체한다는 루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공허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나오고 난 다음에 혜택 얻은 사람은 코딩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글 쓸 때 AI 잘 써가지고 너무나도 큰 혜택 얻습니까? 솔직히 좀 퀄리티 높은 글 아니라 대충 쓰는 글에는 혜택이 없겠죠. 그리고 초등학생 PPT 할 때 이런 PPT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학습해가지고 혜택을 얻긴 하겠죠. 학습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코딩하는 사람 말고는 어느 정도 일정 프로급 올라온 사람은 그렇게 혜택이 된다 그렇게 느끼진 않겠죠. 대충 제출할 거는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요식행위를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요식행위가 없는 탑티어급 가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제가 보기에는 딱 60% 정도 수준만 필요한데 그 생산성이 필요할 때는 딱 괜찮아요. 특히 데이터 분석 이쪽 하는 데는 오히려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자동화되는 기획자? 예. 기획자? 그냥 초기 MVP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 테스트 할 때 그래서 알토르 과정에 지금 전부 챗GPT 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코딩과 통계학을 더 적극적으로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지금 제일 중요한 소프트 스킬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딩이 어떤 직업에게는 메인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 쪽에도 예전에 이게 나왔죠? 데이터 분석은 사실 구조적 의사결정이거든요. 수학이 대부분 구조적 의사결정이에요. 통계학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논리적 의사결정, 바텀업적인 의사결정과 탑다운 의사결정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팀리더급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논리적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커리어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AI 스쿨의 직업시장 목표를 보안관제에서 클라우드 MSP로 변화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투자가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보안회사나 클라우드 회사 모두 클라우드 MSP로 헤쳐 모여요. 그냥 이쪽 산업으로 전부 헤쳐 모여요. 기업도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이제 2차 산업 기업들은 서브 파티들은 세컨드 파티 그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 서브 파티들은 전부 투자가 일어난 곳으로 헤쳐 모입니다. 돈이 글로 모이니까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하니까 반도체 수출이 살아납니다. 항상 투자가 일어난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경기가 좋아졌던데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냐?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잖아요. 그걸 수주해서 반도체 판매를 합니다. 그럼 10조가 바로 입금될까요? 하청에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죠. 빅테크가 투자해서 수출이 되고 하청이 되고 소비로 내수가 일어나요. 그럼 여기 빅테크도 내수적으로 이익이 일어나야 돼요. 내수가 활성화되니 우리 내부에도 내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내수가 활성화되니 내수 관련 투자, 내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비재, 굳이 필수 소비재 외에 여러 가지 선택 소비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크루즈 여행 갔던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게 2, 3년 걸립니다. 그것도 지속이 되어야지. 만약 미국 경제가 작살난다?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부들부들 지금 빨리 다 취업을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러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진짜 학생들. 얘들아 이거 다 보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엔 작살 날 것 같거든. 지금 1, 2년이라도 빨리 경력 쌓고 그 다음에 이거 혜택 얻을 때 고금리 빨리라도 이용해서 그 자본 얻는 게 맞아요. 진짜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이거 시장 보는 거 별로 안 어렵다니까요.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푸념을 하고 앉아있대. 그래서 AI 스쿨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이 조각나도 내 한계점 그리고 시장 평균 수익률보단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주겠지. 이걸 생각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사람은 말을 안 듣더라도 판단을 그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사기꾼 특징은 이 리스크 없습니다. 저기 무조건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봉 6천 이게 다 사기잖아. 그거 1년 가르쳐가지고 안 됩니다. 2년 3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지만 IT 예산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개발자 채용은 중국까지 준 상태고 지금 예산 그래도 계속 줄이려고 클라우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 처음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 그대로 클라우드 전환하면 비용이 똑같이 들죠. 근데 클라우드에 전환하면서 굳이 이제 전환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보안관제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전환하니까 그래서 비용이 똑같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IT 입문을 생각하고 접근하고 도약 계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비과세니까
한국이 그리고 지금 내수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그 재정 화폐 가치가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식량 가격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물가가 더 상승해요. 그럼 또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럼 또 사고가 나요. 그래서 지금 내수 인플레이션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 취업하려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분석해 제공하는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돈 뿌리자 하던데 돈 뿌리면 이제 진짜 작살 나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중산층만 좋아지겠네. 네.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보안 관제 이 정도 그냥 빨리 취업시키는 겁니다. 고졸들이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빨리 취업시키고 일하면서 전직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나아요. 최종 6번째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인데 최종적으로 해외 근무 경험도 하고 싶습니다. 영어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AI 스쿨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전공을 버리고 부전공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일단 전공은 이제 제조업 계통이었는데 부전공은 이제 컴공인데 이쪽 일의 장점은 고점이 높고 해외 진출하기가 좋아요. 해외 근무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들 첫 번째 방법이 전공을 왜 하느냐 스템 석사 때문에 미국으로 튀려고 32세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워킹홀리데이 플러스 스템 석사인데 해외 노릴 수 있어요. 근데 해외도 똑같이 개발자가 원하지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이쪽이 드물어요. 근데 이때 전공이 있으면 더더욱 비자 내기가 편하죠. 고점은 무조건 여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1차, 2차, 3차, 4차, 5차 중에서 당연히 3차, 4차로 넘어갈수록 더 높아요. 다음에 5차가 뭔가 나오겠죠. 근데 이분이 원래 하던 주전공은 2차거든요. 2차 산업은 당연히 순이익이 낮죠. 지금은 비자가 봉인된 상태인데 그렇다는데 또 한국에서 외국계 혹은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링크드인 관리에서 외국계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에 근무하면서 호주 지사로 메가피로 근무했다가 이번에 캐나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기업 취업하는데도 영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어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이분이 이제 상담 후기 남기셨는데 현재 이제 뭐 공부하고 계세요. 근데 뭐 하시는 말씀은 길을 잃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사실 세상이 조각나도 방법은 다 있어요. 이게 저 2000년대에는 굴비 3마리 들고 올라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르바이트 2개 동시에 뛰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전 아르바이트 그냥 그거 낮 아르바이트 저녁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동시에 뛰어야 그래야 서울에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나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곳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20, 30대가 뭐 쉽다는 아닌데 선진국에 태어난 그 혜택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거점이 좀 낮아진 상태는 맞죠. 모든 걸 걸지 않으니까.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한다면은 뭐 그만큼 이제 빡세게 구르면 됩니다. 어차피 평생 할 거니까.